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주에 방영한 KBS 추정 60분 위기의 모아타운 편이 이번 주 내내 큰 화제입니다. 나름 재개발과 모아타운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의 다큐가 특정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근거 없이 방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큐에서 주장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상황과 자료를 예시로 사실관계에 주목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서대문구 옥천동에서 토지 지분을 매각해서 이 모아타운의 보상 내지 입주권을 노린 투기들이 극성을 부린다. 이런 내용이 방영이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서대문구 옥천동 126-155 사도입니다. 사도. 지목은 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일부 기획부동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통으로 15억 원에 매입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지분 매각을 했죠. 이거는 도로기 때문에 지분 매각만 가능하지 실제로 얘를 분필을 해서 토지 하나하나에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매각으로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도정법, 재개발이 속해 있는 도정법에 근거하건 아니면 모아타운, 가로정비 사업이 속해 있는 빈소법에 근거하건 조합원 입주권 부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근거 조항을 한번 보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에 조합원의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 그러니까 공유자 전체 중에서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또 심지어 토지만 가지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구분 등기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한 명이 보유를 해야 되고요. 무주택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에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구분 등기된 한 개 필지에 대해서 입주권이 부여가 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전체 공유자의 한 명, 대표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이 부여가 되게 되죠. 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24조 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여기 역시 동일하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처럼 서대문구 옥천동의 사례처럼 수백 명, 130명의 사람들이 지분 매입을 해봤자 이거는 모아타운과는 전혀 별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타운과 엮어서 처음부터 아주 이 모아타운이 사기꾼의 노름판이 되는 것처럼 표시를 한 것 자체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등기도 보면 제가 등기를 따로 떼봤거든요. 모두 다 지분 등기입니다. 지분.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개 한 개 130명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떤 법에 따라서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입주권이 부여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 모든 구분 소유자들에게 한 개의 대표 입주권만 부여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묵동의 모아타운 분담금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차이 비교에 있어서 이제 권리가액이 6억인 것은 신축,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인 경우에 분담금이 없고 또 권리가액이 3억이면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일 경우에 추가적인 3억은 분담금 내야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신탁사 내지 정비 전문 업체에서 뽑아준 사례 같아요. 추정 비율 100.75%를 일괄 적용을 해서 조합원들의 개별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의 가액대에 따라서 이제 종전 가격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실거래가는 나중에 언제 얼마에 거래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 계획, 사업시행 인가 기준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실거래가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있을 사업 인가 시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추정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을 써온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추정 비례율 적용해서 권리가액을 산정을 했고요. 분양 신청하는 평형대 21평가나 25평가냐 35평짜리를 신청하냐 이 분양 신청하는 평형대에 따라서 공급가에서 종전가액,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분담금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정비사업지에서 쓰는 추정 비례율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분담금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를 현재 다세대와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한 80에서 85% 정도로 형성되는 일반 분양가, 그보다도 더 싸게 한 80에서 85%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는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이 되는 게 조합원들의 권리가의 조합원들의 추정 분담금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다세대, 노후된 다세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기여를 해서 신축되는 아파트를 공짜로 달라는 의미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하게 내야 되는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 바로 조합원 분양가란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분양가로 받을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 한번 추산을 때려봤습니다. A조합원부터 F조합원까지 가지고 계셨던 물건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뭐 묵동의 실거래가로 한번 봤을 때 조합원 실거래가가 4, 5억 되면 한 방 3개짜리 전용 한 45에서 52 사이, 그 정도 3룸 다세대일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가구 정도의 사이즈 혹은 굉장히 큰 다세대들의 사이즈가 되겠죠. 뭐 8억대, 10억대, 이렇게 10억대를 넘어가는 물건들은 사실 다가구에 가까울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얌전하게 현재 써놨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36평짜리를 9억, 그리고 전용 5구 정도 되는 사이즈를 6억 한 초중반대. 그렇게 됐을 때 추정 분담금이 뭐 높게는 5억부터 낮게는 이제 청산금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것만 보고서 분담금 과하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동네 시세 대비해서, 신축급 아파트의 동네 시세 대비해서 이 조합원 공급가 얼마나 저렴하게 책정해 놨냐. 그러면 이 금액만 내고서 이 물건을 사더라도 사실은 안전마진, 시세에 대한 기대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게 작게는 1억 중반대부터 많게는 1억 후반대, 거의 2억에 미칠 정도까지의 안전마진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워낙에 이제 신축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이편한 세상 화랑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은 아파트의 시세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가 현재 84 정도거든요. 이거 36평도 아니고 그냥 전용 84 정도가 한 10억 중반에서 11억대, 그리고 전용 5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8억 초반에서 8억 한 중반대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 예상치를 빼게 되면 단순히 그냥 조합원 분양만 받게 돼도 기대되는 안전마진이 1억 중후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비 변동 등으로 추후 변동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어쩔 수가 없냐면 모아주택 가로정비 사업에만 이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심지어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도 현재 사전 청약가가 다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비 변동이 전 세계의 인플레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뭐 분담금이 늘었다, 모아타운만 이렇다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신통이건 뭐 역세권 재개발이건 모든 정비 사업들이 이 사업비 변동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 추정치로도 어느 정도의 기대, 시세 차익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반박을 좀 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인데 제한한 주민이 없어서 문제다. 이것도 제가 참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느꼈어요. 자, 현재 모아타운의 선정 및 지정 단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이 있고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건 주민 제한이 아니에요. 자치구 공모 방식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주민 30%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이 요건도 사실 2023년도에 추가가 된 건데, 원래는 주민 동의 요건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자치구 공모거든요. 근데 주민 제한 방식을 물고 들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23년 초까지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통인데, 23년 12월 19일에 주민 위반 방식이 주민 동의 60%, 그러니까 머릿수 대비 60%와 토지 면적 50% 엔드 조건의 동의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어차피 주민 동의 80%에 토지 면적 67%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 모아타운 추진을 할 거면 이만큼은 최소한 구역 지정부터 받아와라는 게 주민 제한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민 제한 방식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 제한 방식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아타운 주민 제한 신청서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청인 신청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관리 계획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써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 페이지 수만 해도 1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위치도에다가 여기다가 그 기본적인 그 공법적인 데이터, 그리고 저 같은 분석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노후도 측정이라던가 토지 소유 비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개인이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인 제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할 수 없는 관리 계획에 준하는 서류 작업들, 이 페이퍼워크를 해줄 업체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민 제한 방식 추진하는 여러 사업지들에서 뭘 하냐, 정비업체나 신탁사를 끼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반 개인이 하지 못하는 페이퍼워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도와주면서 주민 제한 방식의 입안을 도와주는 건데, 왜 주민이 직접 나와서 설명이 안 하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고 하는 이 조금 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사업지들이 선택하는 오히려 더 전문적인 뭔가의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왜 얼굴 안 비치고 하느냐, 만약에 이거 얼굴 비추면 반대파들이 그 사람 안 쫓아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조합사업들을 한두 군데 본 게 아니고 수백 군데 이상을 분석해보고 가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비사업지든지 간에 조합이 있고 추진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위는 항상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있어서 동의율을 만든 것이 일반 건축법상에 100% 동의받아서 나름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해라 라고 하면 100% 동의받을 수 있는 사업지 전무합니다.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이 사업지의 면적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은 67%, 75%, 75%에다가 토지 면적 50%는 받아와라. 근데 그거보다 사업지 면적이 적은 모아타운 가로정비 사업에서는 80%, 67% 받아와라. 이런 식의 동의율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주민 제한 방식의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내놓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자 보상금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집자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 보상금 얘기죠. 자, 세입자,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상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법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자, 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재건축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순수 민간 사업이었고, 재개발은 토지 수용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수용 및 보상이라고 하는 공법적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사업이어야 돼요. 공익사업이어야 강제적인 수용 및 보상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출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원칙이 준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민간 사업으로 출발한 재건축과 그 아류 사업이었던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손실보상 의무 자체가 없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재건축 단지 내에서 상가를 임차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손실보상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냐? 전혀 없어요. 이게 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해서 이 영업권이라던가 손실보상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해라. 다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민간 사업인데 세입자 손실까지 의무적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당근을 줬단 말이죠.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기부 체납 시에 용적률 부분에서 이 부분 공제하고서 니들 돈 쓴 만큼은 우리가 용적률로서 인센티브 더 주겠다. 그래서 당근 주면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번동사업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워낙 억울했으면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뭐라고 해명 자료를 냈는지 한번 보면, 자, 강북구 번동 세입자 관련해서 첫 적용된 사례입니다. 번동이 시범사업지고 첫 이주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세입자 손실 보상을 했을 때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서 해당 금액만큼 임대주택 덜 짓게 해줬다. 다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세입자 보상에 협의했다 이거예요. 이주 완료했고. 그런데 누가 이거를 못했냐? 왜 KBS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뤘나? 보면 일부 자녀 세입자가 조합 설립 미동의자, 이거 원치 않았던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유한 건축물의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과 소유자 간의 매도 청구 소송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인데, 이거 소송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세입자 보상부터 해주라 그러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보증금 돌려주라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반대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아타운의 정책적인 혹은 법적인 기준 자체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 재건축 이런 민간 사업, 공익 사업과의
법적인 그 함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이거를 방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5번째입니다. 역삼 2동 모아타운이죠. 작전 세력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빈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실거래 건수가 23년도부터 확 튀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동산 리딩방 운영하면서 투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역삼동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삼 전체에 대한 다세대 평균 매매가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이런 식으로 쭉 우상향을 해왔는데 구역에 포함된 차트와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차트가 있다 이거예요. 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거든요. 역삼동 전체가 아주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한 15년, 16년, 17년 동안에 쭉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시도 이 매매가를 떠안으면서 쭉 상승한 게 이 좋은 동네, 강남권 역삼동이에요. 자,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제가 구역 포함된 역삼동과 포함되지 않은 역삼동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저는 큰 편차 못 느끼겠거든요. 오히려 구역에 미포함된 역삼동이 거래가 더 튀었던 때도 있었고요. 구역에 포함된 역삼동이 구역의 면적도 작고 다세대 비중 역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거래 건수 늘어난 게 사실은 다 합쳐봤자 연간 100건 미만이에요. 그리고 2021년, 22년도 모아타운 얘기가 21년도엔 심지어 모아타운 존재 자체가 없었던 때에도 거의 100건에 근접한 거래량이 있었고 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150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작전 세력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과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가격과 거래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오르고 있는 추세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투자자들은 공모라던가 주민 제한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동의서 걷는 것을 기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이런 정보 모를 수가 없어요. 좋은 동네들은 당연히 물건을 사려고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작전 세력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가 진입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규제, 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규제가 들어가 있는 시장이어야 좋은 동네에 아무도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투자 현상으로밖에는 저는 못 보겠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조직화된 작전 세력이 이 개투기 주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명 거론까지 했습니다. 김땡땡 회장과 그리고 정재윤 씨 이분이 누구냐면 삼전동 하단 추진위원장이세요. 이분의 실명과 얼굴까지 까고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해명을 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제가 삼전벽해라는 삼전동 하단 모아타운 추진 채널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인께서 이 PD에 대한 그 고발 및 해명 영상까지 찍어 놓은 상태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투기꾼이 위협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운 게 바로 이번 다큐라고 봐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반대파가 됐건 찬성파가 됐건 두 개 다 선의의 투자자입니다. 모두 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수밖에 없고요. 이들은 다 수익률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생계를 위한 투자만 존중을 받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컴 게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반대파 분들과 캐피털 게인, 시세 차익을 원하는 찬성파가 모두 합법적인 투자자일 뿐 여기 불법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합법적으로 취등록세 다 냈고요. 나중에 시세 차익 발생하면 양도세 낼 거고요. 전부 다 세금 내고서 임차하는 합법적인 투자자일 뿐인데 여기서 월계동 주민분들 반대 모임하는 것을 찍으면서 이제 뭐 다 호소를 하는 거죠. 연배 높으신 분들이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그런 주택을 강제로 뭐 뺏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제가 해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2017년도 KBS에서 낸 뉴스 기사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같은 월계동이거든요. 자, 월계동 광운대에 있는 데죠. 여기서 광운대 대학생이 자취 3년 했는데 한 달 생활비 월세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갔답니다. 2017년도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돈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광운대에서는 공공기숙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짓고 있었어요. 왜 못 짓냐? 생계민원 때문에 그랬대요. 월계동 임대업자분들께서
본인도 월세 못 받는다. 월세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생계민원으로 학생들, 진짜 돈 없는 거는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싸게 임대해주는 기숙사 짓겠다는데 본인들 망하겠다고 못 짓겠대요. 자, 그러면 누가 선의의 투자자고 누가 악의 투자자입니까?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것을 선의의 투자자와 악의의 투자자로 본인 입맛대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선한 원주민 감성팔이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나왔던 모아타운과 전혀 관련 없는 기획부동산 쪼개기를 이걸 모아타운의 투기꾼 들어가는 모아타운 자체의 문제로 악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적법한 건축행위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단독 가지신 분들께서 너무 낡아서 본인이 땅을 팔았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어서 다세대를 지었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악으로 규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택지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모아타운이건 지금 공사 원가 증가한 부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2.5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든 공사 원가가. 그런데 모아타운만이 공사 원가로 인해서 분담금이 무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거 전혀 틀린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유명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도요. 추정 비례율이 200%대에서 120%대까지 떨어진 사업장도 있어요. 근데 모아타운은 당연히 더 취약하죠. 왜냐?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원가 상승 문제를 모아타운의 자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모든 조합 사업 중에서 이 부분 중요해요. 가장 높은 허들을 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릿수 75% 플러스 50%의 토지 면적 동의율만 있으면 나머지 반대파가 존재해도 강제로 수용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은 어떠냐? 가로정비 사업이 그 주류 사업이란 말이죠.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80%, 땅 면적 대비해서 67%, 거기다가 22년도 말에 추가된 거.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단독, 다가구, 통건물 면적,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은 그래도 동의를 해줘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어떤 조합 사업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허들을 지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이거 호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큐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선한 원주민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무조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선한 원주민 없고요. 감성팔이 하시면 안 되고요. 원주민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조합사업 없다. 절대로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져야지 동의율이 높아지는 게 조합사업이지 이거 기존에 계셨던 원주민 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려다가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 사업 다 말아먹은 거예요. 뉴타운 사업지들 중에서 90%가 직권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손바뀜이 있다 보니까 그 해제된 지역이 모아타운이나 신통으로 다시 추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세대 투자자들을 무조건 옹호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둘 다 선의의 투자자고 합법적인 투자자라는 것을 같은 시야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다세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형사 솔로몬이었습니다.